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영상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책 5권을 골라서 같이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읽은 책들이에요. 예상보다 영상을 좀 늦게 만들게 돼서 9월에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래도 드디어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이 영상에서 책을 소개하는 순서는 제가 읽은 순서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토마시 예드로프스키 작가의 어둠 속에서 헤엄치기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푸른숲입니다. 이 책은 구독자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된 책이에요. 출간됐을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신 거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익숙한 그런 책일 텐데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배경은 1980년대 사회주의 체제 하의 폴란드입니다. 주인공은 루드비크라는 이름의 남자 청년인데요. 루드비크는 농촌 활동에 갔다가 야누시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만나고 농활이 끝나고 나서 함께 여행을 가면서 이들은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호숫가에서 머물면서 아름답고 조용하고 또 평화로운 자연에서 충만한 사랑을 느끼다가 다시 도시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의 사랑은 어려움을 맞아요. 억압적인 사회체제 때문이기도 하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압도하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루드비크가 야누시와 함께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에게 하는 말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책 소개만 봐도 그렇고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부터 벌써 이들이 해피엔딩을 맞이하지는 못한다라는 암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이들이 결국 이어지는가 헤어지는가 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다가 억압받는지, 당시의 체제와 사회적 편견이 이들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사실 가슴 아프다는 표현은 좀 단순하다. 이 책은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읽어보셔야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문장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더 슬픈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상 깊었던 표현, 그 문장을 말씀드리자면 호숫가에서의 그 나날들 동안 내 안의 수치심은 혀에 올린 박하사탕처럼 고영해서 단맛을 흘리며 녹아내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책에는 되게 감각적인 비유도 많이 나오고 주인공인 루드비크의 마음에, 그러니까 야누시를 향한 사랑으로 한껏 고양되었다가 서서히 무너지는 그 마음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문장이 아름다운 책을 좋아하고 특히 그런 아름다운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책은 더더욱 좋아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참 마음이 아리게 다가오는 그런 문장이 많았던 책이에요. 찬란한 자연에서의 행복과 회색빛 도시에서의 슬픔, 그리고 따스한 여름과 차가운 겨울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책을 여름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서 읽기 시작하긴 했는데 현재 루드비크는 겨울을 보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름에 읽는 것도 좋지만 아예 반대로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여름을 회상하면서 읽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 계절감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계절에 읽어도 좋은 책이지만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햇빛 쨍쨍한 여름날에, 진짜 더운 여름날에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는데 여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날이 점점 쌀쌀해지는 시기에 읽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든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서 그런 계절의 이미지와 좀 엮어서 추천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책 추천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네, 저도 안 읽어보신 분들께 추천을 할게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장강명 작가의 산자들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이 책은 민음사에서 엄청 오래전에, 이 책이 아마 2019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에 출간 당시에 선물을 보내주신 책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광고가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은 책이고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노동, 주거, 경제 문제에 관한 단편이 10편 실린 연작 소설이고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부에는 자르기, 싸우기, 버티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제목처럼 각 단편은 일터에서 해고되거나 자칫하면 해고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가게보다 더 많이, 더 저렴하게 팔아야 하고 또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돋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노사 갈등, 재건축, 취업난, 사학재단의 비리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처지에 놓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사실 이 책을 오래전에 선물로 받아놓고 이제야 읽게 된 데에는 좀 비교적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한 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읽으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망설이다 보니 어찌어찌 지금까지 좀 흘러오게 된 건데 사실 소설 자체는 굉장히 술술 빨리 읽히는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장강명 작가님이 기자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사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진행되는 과정, 혹은 노조 파업 현장의 묘사, 사용되는 용어 같은 것들에서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쌓인 작가님만의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탄탄한 배경 지식이랄지 경험이랄지 그런 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직접 취재를 하면서 보고 겪으신 게 많을 테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독성 높은 문장 덕에 책장이 빠르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그럼에도 읽고 나면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또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부각되어 나타날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잖아요. 소설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그렇게 감상을 남긴 바 있지만 소설임을 알면서도 읽으면 읽을수록 저와 이 소설 사이에 어떤 그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 완충지대라는 것은 허구의 이야기, 즉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소설의 아주 최소한의 전제인데 이러한 소설의 전제가 이 책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회,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놓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책을 읽는 독자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침에 다녀온 빵집의 사장님이 겪는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재건축 현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설 자체는 특정 인물에게 몰입하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느낌으로 쓰여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하는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라는 조직이 혹은 이 사회라는 게 애초에 이렇게 생겨먹은 건가? 라는 그런 무기력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산자들이잖아요. 이 제목은 자연스레 죽은 자들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단어들은 이 책에 수록된 공장 밖에서라는 소설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해고자 명단에 오른 사람, 곧 해고될 사람은 죽은 자, 해고자 명단에 없는 사람은 산자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은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제목은 산자들일까? 당장이라도 해고되거나 불합격 통보를 받거나 혹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어떻게든 산자가 되고자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제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읽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떠올리니까 또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또 많은 논의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책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이제 8월 중순에 읽고 얼른 영상에서 소개해야지라는 생각을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었는데 9월이 되어서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럼 이 책 두 번째로 보여드렸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사벨 아옌데 작가의 영혼의 집. 미능사 세계문학 전집 중에 한 권이고요. 한 권인데 1, 2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권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작년 겨울에 이 영혼의 집 1권을 미리 사뒀었는데 아직까지 못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영하 작가님의 북클럽 8월의 책이 마침 이 책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읽도록 하자라고 해서 읽었고 여름 안에 무사히 완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사실 이 책은 줄거리라고 이렇게 몇 줄로 요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책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설명을 하자면 델 바이에와 트루에바 가문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미래를 내다보거나 집안의 물건을 손안대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클라라, 노동자의 권리와 평등을 외친 소작인의 아들을 사랑한 블랑카, 군부 세력의 쿠데타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알바, 할머니 때부터 손녀 때까지 이어지는 이 긴 세월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마술적 리얼리즘에 의해 환상적인 설정과 요소가 책 곳곳에 많이 담겨있고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칠레의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특이한 점은 책의 어떤 부분은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클라라의 남편인 에스테반 트루에바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부분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에스테반 트루에바가 화자로 나오지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책을 끝까지 다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책은 몇 줄 요약 안에 소설의 내용을 다 담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제 감상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책인데요. 일단은 책이 재미있냐 없냐를 떠나서 한번 펼치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이야기 안에 좀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빠져드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데 신기하게도 각 인물의 개성이 헷갈리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정말 빠져들어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참 문학이 신기한 게 각 나라나 문화의 특수성을 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보편적인 역사나 이야기를 담기도 하잖아요.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 나라의 분위기와 어떤 문화, 시대상 이런 것들을 담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정말 익숙한 역사 역시 담고 있습니다.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던 곳에 차츰 외부로부터 어떤 손길, 개발의 논리, 지배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권력을 가진 자가 행하는 억압은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지, 혼란한 시대상과 사회체제, 또 이념의 충돌 같은 것이 결코 낯설지 않고 그래서 읽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이 책이 유독 저는 신기했는데 분명 낯선 나라의 책인데 유달리 익숙하다, 유달리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사건의 연속인 역사와 삶 속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책의 결말까지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콕 박혔는데요. 바로 기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책에서 클라라가 남긴 기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책 자체가 그 기록의 산물이기도 한데요. 나의 이야기, 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유산으로서 후대에 전해졌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책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최초로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사회주의 대통령이 당선되지만 이후 군사 쿠데타로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사벨 아엔데 작가의 삼촌인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이 피노체트의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후 군사 독재가 이어지고 작가 자신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망명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명을 간 곳에서 외할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책에서 기록이라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복수와 용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된 건 아니라서 깊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마지막에 알바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알바의 말을 저 역시 마음 깊이 새겼고 앞으로 제 삶에서 물론 없기를 바라지만 복수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다. 너무 늦지 않게 떠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와닿는 게 많았던 책이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도 더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그게 지금 반도 다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사벨 아엔데 작가의 등단작이라고 해요. 첫 책인 건데 이게 어떻게 첫 책일 수 있는지인가 이런 작품을 어떻게 첫 작품으로 낼 수 있는지 저는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저는 이 책이 좋은지 어떤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읽었었는데 다 읽고 나서 이제 요소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좋아진 책이에요. 제가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읽은 라틴 아메리카 소설 중에 가장 좋았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 책을 끝내게 돼서 너무나 뿌듯하고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자이언트 북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출판사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책이에요. 역시 광고 아니고요.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도 이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첫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사서 읽었을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덧붙일 말이 있어서 이렇게 클립을 삽입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출판사에서 선물 받은 책을 가끔 리뷰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책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출판사에서 종종 책을 좀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된 책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소개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를 언젠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 노출의 의무가 없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출판사에서도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보내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책을 영상에서 소개할 때는 이 책은 뭐 선물로 받았는지 내가 샀는지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제가 광고하는 도서는 영상 앞에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유료 광고 영상이다라고. 그 책들도 당연히 제가 이 책은 정말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이다, 좋은 책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소개하는 책들이에요. 근데 광고 영상이 아니라 이번 영상과 같은 경우로 이제 단순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책들은 출판사와의 협의나 뭐 별도의 대가 없이 그냥 저 혼자만의 작업을 통해 소개하는 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광고가 아니더라도 표기 자체는 오해가 없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선물이다라는 언급을 꼭 덧붙이는 거고, 아니 아무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가끔 신경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 책이 좋아서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 건데 보시는 분들이 저거 책 받은 거라서 일부러 지금 소개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 최대한 오해가 없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좀 신경이 안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책들에 대한 감상은 이게 제가 산 책이든 받은 책이든 광고하는 책이든 제 진심을 담아서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직접 꺼낸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제가 더 잘 표현을 하고 또 오해 없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분명 제 역할이고, 그래서 이 클립도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이렇게 클립을 중간에 넣게 됐는데 영상에서 깜빡하고 얘기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게 제 진심이고요. 그러면은 영상 계속 보실까요? 어쨌든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지구에 닥쳐든 더스트라는 재난과 미지의 식물 모스바나를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더스트가 이 세상을 휩쓴 뒤에 재건된 세계에서 사는 아영의 이야기. 아영은 더스트 생태학을 전공하는 연구원인데요. 어느 날 해월이라는 지역에 모스바나라는 식물이 이상 증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아영이 어릴 적 만났던 이희수라는 노인과의 기억도 얽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더스트로 인해 세상이 멸망한 시기, 문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시기에 살아남았던 나오미와 아마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한 연구소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던 중 숲속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소설은 두 가지의 큰 이야기가 긴밀하게 얽혀 있는데 과연 이 두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밝혀내는 재미가 톡톡한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추리소설을 읽는 느낌도 들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인 아영이 해월이라는 폐허 지역에서 모스바나가 이상 증식하는 사건을 계기로 그 어떤 사건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단서를 얻고 과거를 추적해가는 게 이야기의 큰 골자이거든요. 과연 내가 기억하는 이희수라는 인물과 모스바나, 나오미랑 아마라의 과거와 모스바나, 이들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관계가 더스트를 종식시키고 이 세계가 재건된 것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기 때문에 SF 소설과 추리 소설이 결합된 서사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나중에 이야기의 퍼즐이 딱딱 맞춰지는 거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납니다. 제가 SF 소설을 읽을 때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설 안에서 구현된 세계나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을 머릿속에 그려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곤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든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라든지. 그런데 신기하게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을 읽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세계를 아주 탄탄하게 잘 구축하시기도 하고 너무 어렵지 않게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소설도 역시 그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작가님이 주목하시는 인물들의 마음이 늘 좋았어요. 이 책의 경우를 또 이야기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재난서사 하면은 처절한 고통이나 슬픔 혹은 고난을 이겨내는 맹렬한 투지 같은 아주 강렬한 요소들을 연상하기 쉽잖아요. 근데 작가님의 소설은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나 이야기도 분명 있지만 그보다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상대를 향해 전하고 싶은 나의 진심 혹은 연대를 향한 의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섬세한 결의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인간의 불완전함과 예측할 수 없음이 빚어내는 이야기인 것 같고, 특히 이것이 그저 세상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에 기댄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고통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걸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참 늘 좋아요, 그런 시선의 방향이. 그리고 이 소설은 식물을 소재로 주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점도 좋았는데, 식물 하면은 되게 정적이고 또는 점점 베어지고 죽고 사라져가는 그런 수동적인 이미지?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는 반대로 식물이 굉장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뒤덮는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식물의 역동성이랄까? 강인한 생명력이랄까? 이런 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 묘사하는 멸망 직후의 세상은 황폐화되어 있고 망가진 세상이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도 그 와중에 식물의 초록빛이 주는 어떤 임팩트가 강하다라는 점에서 그런 이미지의 대비가 주는 기묘한 분위기도 참 좋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로 여기 표지에 이렇게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거 너무 예뻐요.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 그런 표지입니다. 이 책도 드디어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기도 한데요. 정세랑 작가의 이만큼 가까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최근에 개정되어 나온 개정판이고,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년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읽게 됐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학창시절 파주에 살면서 송이, 주연이, 수미, 민웅이, 찬겸이라는 이름의 친구들과 함께 만든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던 기억, 학교에서 또는 동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 이들은 가족과도 쉽게 공유하기 힘든 어떤 것들을 공유하는 관계를 유지했고, 여기에는 또 한 명의 인물, 나의 첫사랑이자 주연의 오빠인 주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 크게 두 부분이 맞물려서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성인이 된 주인공이 학창시절을 회상하거나 혹은 성인이 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이 되어 영화미술 일을 하게 된 주인공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의 모습을 DSLR 카메라로 찍은 촬영본입니다. 주인공의 회상과 현재 이야기, 촬영본 속의 대화나 묘사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교차되는 형식이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풋풋하고 아기자기한 우정과 첫사랑 이야기로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소설은 그보다 좀 더 무게감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중반부가 넘어간 시점에 어떤 커다란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인물 간의 관계, 정서,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반전되는 부분도 있고, 말하자면 우정과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에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사건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가장 약해졌던 부분은 이 이야기가 지나간 것,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시절에 대해 회상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마음에 남긴 흔적이 얼마나 또렷한지 글만 읽어도 생생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특히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더 마음이 많이 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 소설은 사실 감정이 과잉된 글은 아니에요. 오히려 화자가 약간은 덤덤하게 서술을 하는 글이라고 느껴지고, 중간중간 좀 재미있고 통통 튀는 비유도 들어가 있어서 명랑한 분위기가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어떤 그 씁쓸한 정서가 배어있다고 해야 될까? 너무나 소중하고 또 아픈 기억을 아름답게 풀어낸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고등학교 시절은 1990년대 말이거든요. 소설 곳곳에 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와 묘사가 많이 나와요. MD 플레이어나 CD 같은 구체적인 사물로 등장할 때도 있고, 지금과는 다른 파주의 풍경에 대한 묘사도 자주 나오고, 저는 2010년대 초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는 한 12,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등학교 때의 저와 성인이 된 저를 소설에 많이 이입할 수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보내잖아요. 특히 같은 동네와 같은 학교라는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 순간 혹은 성인이 되어서 각자의 길을 가는 순간 행동 반경도 확 넓어지고 친구 간의 관계에 분명 어떤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누군가는 같은 동네에 남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아예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세계화란 친구들이 지구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문장이 나오고 주인공과 친구들의 이런 변화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은 이런 변화를 맞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제 인생에 있어 더 특별하게 다가오고 소설적으로 봤을 때도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탄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이입을 했고 그 시기만이 지니는 어떤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2년 전에 처음 읽었을 때도 이런 점에서 많이 마음이 찡하고 울컥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도 역시 참 그러네요. 저는 정세랑 작가님의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제일 좋으냐고 물으시면 보건교사 아는형과 이 작품을 고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보건교사 아는형도 고등학교가 배경인데 그래서 그 작품이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읽은 정세랑 작가님 작품 중에 이 책은 가장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쌉싸름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이렇게 골라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쩌다 보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책들은 다 소설이네요. 딱히 소설을 모으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읽다 보니 뭐 그렇게 됐고 어쨌든 다들 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추천을 하는 책들이니까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